아줌마, 떡국 한 그릇만 먹게 해주세요. 동생이 어제부터 굶었어요. 떡 부스럭이라도 괜찮아요.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던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어느 재래시장 떡집 앞에서 10살 소년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세상에, 어서 일어나. 무릎 꿇지 말고. 떡집 사장 강여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눈보라치는 설날 아침에 이 어린 남매가 자기 가게로 흘러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남매를 거둔 자신의 삶이 이날을 기점으로 송두리째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음악,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새해의 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음악, 파트 1 아버지의 마지막 설날.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뉴스에서는 연휴 내내 기록적인 한파를 경고하고 있었죠.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그 겨울, 세상에 홀로 남겨진 남매에게 아버지의 장례식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사람은 10살 정우와 3살 정미의 아버지였습니다. 남매의 친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둘째 정미를 낳다가 산후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정미의 첫 울음소리를 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목숨과 맞바꾸어 낳은 아이. 그래서 정우는 갓난쟁이 동생을 처음 안았던 그날부터 이를 악물었어요. 엄마가 못다 한 목까지 내가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요. 엄마가 떠난 뒤 아버지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다가 은미라는 여자를 새어머니로 데려왔습니다. 은미는 처음엔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고 정미에게 분유를 타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10살짜리 아이의 눈에도 뭔가 어긋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 엄마는 아빠가 보는 앞에서만 웃었어요. 아빠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얼굴에서 웃음이 지우개로 싹 지운 듯 사라졌거든요. 왜 새 엄마는 아빠만 나가면 웃음을 뚝 멈추는 걸까요? 정우는 어렸지만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마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상주 자리에 앉은 은미가 가슴을 치며 오열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처럼 축 늘어진 채 두 손으로 바닥을 짚더니 조문객이 고개를 숙일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며 목이 찢어지도록 울부짖었죠. 10살 정우는 그 모습을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울어야 할 텐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버린 것처럼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듯 소리도 색깔도 아득하게 멀어져만 갔습니다. 조문객들의 울음소리도 향 냄새도 바로 옆에서 찔끔찔끔 울고 있는 3살 정미의 코맹이 소리마저도 전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품에 안긴 정미가 조그만 손으로 정우의 상복 옷깃을 꼭 움켜쥐고 있었어요. 3살 배기는 아빠가 죽었다는 말을 이해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빠가 울지 않으니까 자기도 울면 안 되는 줄 알고 입술을 오물오물 깨물며 겨우겨우 참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이 한창인 그 틈을 타서 은미가 슬쩍 자리를 비운 거였어요. 정우는 정미를 품에 안은 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계모의 빈자리를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화장실에 간 건가 싶어 잠시 기다렸지만 한참이 지나도 은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빠 장례식인데
새 엄마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정우는 잠든 정미를 조문객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맡기고 천천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건물 뒤편 구석 가로등 불빛이 겨우 닿는 어둑한 곳에서 은미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 있었어요. 정우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보험금이 얼마라고요? 은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금 전까지 목이 쉬도록 울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만큼 또렷하고 차분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망보험금이요. 건설 현장 사고니까 산재보험이랑 별도로 나오는 거 맞죠? 아,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은미는 전화기 너머로 뭔가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제 손바닥에 숫자를 후다닥 휘갈겨 적었어요. 아버지의 시신이 바로 저 건물 안에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은 손바닥에 숫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10살 아이의 가슴에 시뻘겋게 달군 인두를 꾹 누르듯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깊게 찍혀 들어왔죠. 새 엄마는 왜 아빠가 죽은 날 웃고 있는 걸까요? 정우는 그 답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으로 입을 꾹 막았어요. 심장이 제멋대로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숨이 턱 막혀서 눈앞이 캄캄하게 흔들렸습니다. 10살짜리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 자리에 쪼그려 앉고 말았지만 소리만은 내면 안 된다는 걸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은미가 정우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은미는 눈가가 아직 벌겋게 부어있는 얼굴로 의자에 앉더니 정우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새 엄마 말 잘 들어. 은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아빠가 빚을 엄청 많이 남기고 가셨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지금 갚지 않으면 무서운 아저씨들이 와서 이 집을 빼버려. 10살짜리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은미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어려운 한자와 숫자로 빼곡한 종이를 정우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여기다 도장 찍으면 새 엄마가 이 집을 지켜줄 수 있어. 안 찍으면 너랑 정미랑 길바닥에 놔앉는 거야. 정우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까만 글씨가 개미떼처럼 빼곡했지만 무슨 뜻인지 하나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소유권 이전이라는 네 글자 옆에 빨간 도장 자리가 동그랗게 비어 있는 것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집은 친엄마가 남긴 유일한 것이었어요. 새벽마다 식당에 나가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밤이면 배달, 오토바이 뒤에 올라타 온 동네를 누비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올린 집이었습니다. 엄마 손때가 묻은 현관벽에 볼을 대면 아직도 엄마,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빨간 벽돌집이었죠. 그 순간 은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던 그 여자도 아니고 아빠 옆에서 웃던 그 여자도 아닌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날선 눈이었어요. 빨리 찍어. 은미가 도장을 쥐어줬습니다. 10살짜리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도장을 찍는다는 게 뭔지, 명이라는 게 뭔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안 찍으면 정미랑 길바닥에 놔앉는다는 그 한마디가 어린 가슴을 쇠집게로 꽉 쥐어짜듯 무서웠어요. 3살짜리 동생이 추운 길바닥에서 우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그 도장 소리가 식탁 위에서 둔탁하게 울리는 순간 친어머니가 목숨과 맞바꾸듯 벽돌 한 장 한 장 올린 빨간 벽돌집은 고스란히 은미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10살짜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빚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서류 한 장이 앞으로 이 남매의 인생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아 놓을지를요. 파트 2 설날 전날 밤 눈 내리는 골목.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밤이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던 설 연휴 전날이었어요. 영하 15도의 삭풍이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커튼을 펄럭이던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갑자기 거실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은미가 남매의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어요. 일어나. 정우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은미는 이미 남매의 옷가지를 검은 비닐봉지에 대충 쑤셔 넣고 있었어요. 서랍을 확 열어 안에 있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끄집어내더니 정미의 옷이며 정우의 교과서며 닥치는 대로 봉지에 쓸어 담았습니다. 남의 새끼들 밥은 못 먹인다. 당장 나가. 은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얇게 덧씌워져 있던 부드러움이란 게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치 녹이 쓴 새창처럼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더니 손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은미는 검은 비닐봉지 2개를 들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밖에서 매서운 칼바람이 거실 안으로 우르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은미는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을 향해 봉지를 휙 내던졌어요. 퍼! 남매의 옷가지와 살림이 눈밭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새엄마, 제발요. 정우가 현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맨 무릎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는 순간 뼈를 쇠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통증이 다리를 타고 허리까지 쭉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정미만이라도 재워주세요. 3살인데 밖에 나가면 얼어 죽어요. 정우의 등에는 낡은 포대기로 꽁꽁 묶인 정미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3살배기는 느닷없이 잠에서 깨어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입을 오물오물거리고 있었어요. 포대기 밖으로 삐죽 나온 작은 손이 오빠의 목덜미를 꼭 잡고 있었죠. 오빠, 추워. 정미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10살짜리가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등에 엎인 3살짜리가 추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 너희 엄마한테 가든지 어디 가든지 알아서 해. 우리 엄마는 정미를 낳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정우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끝내 삼켰습니다. 은미가 정미의 애착 담요를 현관 밖으로 던졌어요. 분홍색 담요가 눈밭 위에 떨어져 금세 흥건하게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담요를 잡으려 했지만 은미의 발이 한 발 빨랐어요. 은미는 그 담요를 발로 꾹 밟더니 눈 속에 사정없이 비벼 넣었습니다. 3살짜리가 잠들 때마다 볼에 대고 비비던 담요였어요. 엄마 냄새가 난다고 아빠가 사준 거라고 한 번도 놓지 않던 담요였습니다. 그 담요를 더러운 눈 속에 짓밟는 은미의 발을 보는 순간 정우의 가슴팍 한가운데가 누군가 예리한 송곳으로 쑤셔 넣는 것처럼 저릿하게 아파왔어요. 더 매달리면 경찰 부른다.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잠금 장치가 찰칵 돌아가는 소리가 고요한 밤길을 칼로 가르듯 날카롭게 울렸어요. 정우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감각이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끝에서 뚝뚝 떨어졌지만 그마저도 떨어지기 전에 얼어붙는 것 같았죠. 영하 15도의 삭풍이 얇은 헛바지를 꿰뚫고
들어와 살점을 예리한 칼로 한 겹씩 에는 듯한 고통이 10살 아이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등에 업힌 정미의 체온만이 유일하게 따뜻했는데 그 온기마저도 점점 식어가고 있었어요. 정우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눈밭에 흩어진 비닐봉지를 주워 담고 눈에 젖어 흥건해진 분홍 담요를 꺼내 포대기 위로 정미에게 덮어줬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골목길을 향해 맨발로 한 발 한 발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로 빨간 벽돌집 2층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엄마가 목숨과 맞바꾸듯 지은 그 집, 엄마의 손때가 묻은 벽돌 하나하나가 아직도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남아있는 그 집이 한 발짝 한 발짝 멀어질 때마다 10살짜리 가슴팍을 누군가 주먹으로 꾹꾹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정우는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2층 창문 커튼 사이로 은미의 그림자가 언뜻 보였습니다. 은미는 남매가 떠나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커튼이 스르르 닫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집의 아이들 따위는 존재한 적도 없었다는 듯이요. 정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이미 얼어붙어서 통증조차 느낄 수 없었죠. 포대기 안에서 정미가 가느다란 숨소리를 내며 겨우겨우 잠들어 있었어요. 10살짜리 소녀는 그렇게 3살짜리 동생을 등에 업고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먹 안에 쥔 채 설 연휴 전날 밤에 눈보라 속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사라져 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척도 없었습니다. 10살짜리가 가진 건 등에 업힌 동생의 무게와 주먹 안에 1,000원짜리 한 장.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정우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얼어붙은 밤길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1,000원짜리 한 장이 이 남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파트 3 강여사의 따뜻한 불빛. 그날 밤 서울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설 연휴 전날이라 거리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온 동네가 따뜻한 집 안에 들어앉아 명절 준비에 정신이 없을 시간이었죠. 간판불이 꺼진 가게들이 줄지어 늘어선 골목길에는 바람소리만 쓸쓸하게 울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텅 빈 골목길을 10살짜리 아이가 걷고 있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쫓겨날 때 신발을 챙길 틈이 없었어요. 발가락 끝에 감각은 진작에 사라졌고 얼어붙은 맨발이 눈 위를 밟을 때마다 까만 발자국이 하얗게 찍혀 나갔습니다. 그게 눈 자국인지 피 자국인지 정우는 이미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등에 업힌 정미의 숨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골목을 3개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빠 오빠. 포대기 안에서 정미가 칭얼거렸어요. 아까까지는 그래도 잠들어 있었는데 추위가 잠마저 빼앗아 간 거였죠. 정우가 고개를 돌려 포대기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미의 입술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어요. 볼에 핏기가 싹 빠져서 마치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 같았고 작은 몸이 가슴 떨리도록 덜덜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미야, 오빠가 있어. 조금만 참아. 정우는 포대기 매듭을 바짝 당겨 정미를 등에 더 밀착시켰습니다. 자기 몸에서 체온이라도 더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정우의 몸도 이미 얼음덩이나 다름없었어요. 배고파. 오빠 배고파. 정미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어제 점심때 은미가 남긴 찬밥 반 공기를 마지막으로 입에 아무것도 넣지 못했습니다. 20시간이 넘도록 굶은 3살짜리가
영하 15도의 눈밭에서 떨고 있었어요. 이러다 정미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정우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엄마가 목숨과 맞바꿔 낳은 아이였어요. 이 아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정미를 처음 안던 그날 이를 악물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렇게 허무하게 깨뜨릴 수는 없었어요. 정우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불빛이 있는 쪽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재래시장 입구가 보인 건 숨이 턱에 올라올 때였습니다. 명절 전날이라 대부분의 가게는 셔터를 내리고 불을 꺼놓은 상태였어요. 정육점도 반찬 가게도 생선 가게도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 전체가 마치 불 꺼진 빈집처럼 어둡고 물씬연스러웠죠. 그런데 시장 골목 안쪽 딱 한 곳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떡집이었어요. 간판에 강여사의 떡방이라고 적혀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에 팔 떡국떡을 밤새 볶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 김 사이로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따뜻한 국물 냄새가 실려 나왔습니다. 그 순간 등에 엎인 정미가 코를 벌렁거리더니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오빠, 고기 냄새나. 정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기어들어 가던 목소리에 가느다란 힘이 실린 거였어요. 하루 넘게 굶은 3살짜리 코에는 모든 것이 고기 냄새로 느껴지는 거였죠. 오빠, 고기 먹고 싶어. 제발. 정미가 포대기 안에서 정우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울먹였어요. 3살짜리의 앙상한 팔이 오빠 목을 감는 힘이 어찌나 간절한지 정우의 목이 꽉 조이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숨이 막히는 건 동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두 빈손이었어요. 정우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다가 겨우 하나를 찾아냈어요. 꼬깃꼬깃 접히고 구겨져서 반으로 찢어질 것 같은 1,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어떤 아주머니가 과자 사 먹으라며 쥐어준 돈이었어요. 그걸 한 번도 쓰지 않고 주머니 안에 꾹꾹 눌러 넣어 두었던 거였죠. 10살짜리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1,000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떡 한 개도 안 될 거라는 건 10살짜리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떡집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떡을 빚던 아주머니 한 명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체구가 다부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구석 한쪽 테이블에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명이 앉아서 가장 싼 잔치국수를 후루룩 먹고 있었어요. 정우의 손이 유리문 손잡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해야 하지? 돈이 1,000원밖에 없는데 뭘 달라고 해야 하지? 혹시 도둑놈 취급당하면 어쩌지?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하지만 그때 등에서 정미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까보다 더 거칠고 더 헐떡거리는 숨이었어요. 더 망설이면 안 됐습니다. 정우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확 감쌌습니다. 얼어붙었던 콧등과 귓바퀴가 따뜻한 공기에 닿자마자 화끈거리며 아려왔어요. 바닥에 맨발이 닿는 순간 발바닥이 녹으면서 째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정우는 이를 악물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떡을 빚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한겨울밤에 맨발에 호빠지 차림으로 등에 아기를 업고 들어온 10살짜리를 보았으니까요. 정우는 그 아주머니 앞에 서서 꼬깃한 1,000원짜리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듯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줌마, 제발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입술을 떼는데 말이 얼어붙은 것처럼 갈라지고 끊겼어요. 떡 부스럭이라도 괜찮아요. 우리 동생이 어제부터 굶었거든요. 한 입만이라도 먹여주시면 제가 평생 은혜 갚을게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할게요. 뭐든 할게요. 제발요. 말끝이 흐느낌에 섞여 뭉개졌습니다. 10살짜리가 두 손으로 1,000원짜리를 받쳐 들고 바닥에 이마를 찍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1,000원짜리가 아이의 떨리는 손에서 파르르 흔들리고 있었죠. 떡을 빚던 손이 멈췄습니다. 강 여사는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명치를 쇠망치로 세게 한 대 내리친 것처럼 숨이 턱 막혀 왔어요. 가게 안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떡국 김 냄새도,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도, 구석에서 국수를 먹던 노인의 후루럭 소리마저도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것처럼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강 여사의 눈에는 아이의 맨발이 먼저 들어왔어요. 발가락이 새빨갛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발바닥에는 언살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위로 눈 녹은 물이 바닥에 질질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이의 등에 매달린 포대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고 해진 포대기 사이로 3살짜리의 새파란 입술이 반쯤 벌어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강 여사의 눈시울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일어나, 어서. 강 여사가 앞치마에 묻은 떡가루를 탁탁 털며 정우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정우를 잡은 강 여사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일어나라니까. 무릎 꿇지 마. 이리 와. 강 여사는 정우의 손을 잡고 가게 안쪽 뒷방으로 데려갔어요. 난로가 놓인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바닥이 후끈했어요. 정우의 얼어붙은 맨발이 따뜻한 장판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감각이 한꺼번에 돌아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강 여사가 포대기를 풀어 정미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3살짜리의 몸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앉는 순간 강 여사의 얼굴이 와락 일그러졌습니다. 아줌마, 떡국 한 그릇만 먹게 해주세요. 동생이 어제부터 굶었어요. 떡 부스럭이라도 괜찮아요.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던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어느 재래시장 떡집 앞에서 10살 소년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세상에, 어서 일어나. 무릎 꿇지 말고. 떡집 사장 강 여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눈보라치는 설날 아침에 이 어린 남매가 자기 가게로 흘러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남매를 거둔 자신의 삶이 이날을 기점으로 송두리째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음악,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새해의 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음악, 파트 1 아버지의 마지막 설날.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뉴스에서는 연휴 내내 기록적인 한파를 경고하고 있었죠.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그 겨울, 세상에 홀로 남겨진 남매에게 아버지의 장례식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사람은 10살 정우와 3살 정미의 아버지였습니다. 남매의 친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둘째 정미를 낳다가 산후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정미의 첫 울음소리를 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목숨과 맞바꾸어 낳은 아이.
그래서 정우는 갓난쟁이 동생을 처음 안았던 그날부터 이를 악물었어요. 엄마가 못다 한 못까지 내가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요. 엄마가 떠난 뒤 아버지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다가 은미라는 여자를 새어머니로 데려왔습니다. 은미는 처음엔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고 정미에게 분유를 타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10살짜리 아이의 눈에도 뭔가 어긋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 엄마는 아빠가 보는 앞에서만 웃었어요. 아빠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얼굴에서 웃음이 지우개로 싹 지운 듯 사라졌거든요. 왜 새 엄마는 아빠만 나가면 웃음을 뚝 멈추는 걸까요? 정우는 어렸지만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마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상주 자리에 앉은 은미가 가슴을 치며 오열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처럼 축 늘어진 채 두 손으로 바닥을 짚더니 조문객이 고개를 숙일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며 목이 찢어지도록 울부짖었죠. 10살 정우는 그 모습을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울어야 할 텐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버린 것처럼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듯 소리도 색깔도 아득하게 멀어져만 갔습니다. 조문객들의 울음소리도 향 냄새도 바로 옆에서 찔끔찔끔 울고 있는 3살 정미의 코맹이 소리마저도 전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품에 안긴 정미가 조그만 손으로 정우의 상복 옷깃을 꼭 움켜쥐고 있었어요. 3살 배기는 아빠가 죽었다는 말을 이해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빠가 울지 않으니까 자기도 울면 안 되는 줄 알고 입술을 오물오물 깨물며 겨우겨우 참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이 한창인 그 틈을 타서 은미가 슬쩍 자리를 비운 거였어요. 정우는 정미를 품에 안은 채 멍하니 앉아있다가 계모의 빈자리를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화장실에 간 건가 싶어 잠시 기다렸지만 한참이 지나도 은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빠 장례식인데 새 엄마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정우는 잠든 정미를 조문객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맡기고 천천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건물 뒤편 구석 가로등 불빛이 겨우 닿는 어둑한 곳에서 은미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 있었어요. 정우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보험금이 얼마라고요? 은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금 전까지 목이 쉬도록 울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만큼 또렷하고 차분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망보험금이요. 건설 현장 사고니까 산재보험이랑 별도로 나오는 거 맞죠? 아,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은미는 전화기 너머로 뭔가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제 손바닥에 숫자를 후다닥 휘갈겨 적었어요. 아버지의 시신이 바로 저 건물 안에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은 손바닥에 숫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10살 아이의 가슴에 시뻘겋게 달군 인두를 꾹 누르듯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깊게 찍혀 들어왔죠. 새 엄마는 왜 아빠가 죽은 날 웃고 있는 걸까요? 정우는 그 답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기둥의 등을 기댄 채 두 손으로 입을 꾹 막았어요. 심장이 제멋대로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숨이 턱 막혀서 눈앞이 캄캄하게 흔들렸습니다. 10살짜리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 자리에 쪼그려 앉고 말았지만
소리만은 내면 안 된다는 걸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은미가 정우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은미는 눈가가 아직 벌겋게 부어있는 얼굴로 의자에 앉더니 정우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새 엄마 말 잘 들어. 은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아빠가 빚을 엄청 많이 남기고 가셨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지금 갚지 않으면 무서운 아저씨들이 와서 이 집을 빼버려. 10살짜리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은미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어려운 한자와 숫자로 빼곡한 종이를 정우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여기다 도장 찍으면 새 엄마가 이 집을 지켜줄 수 있어. 안 찍으면 너랑 정미랑 길바닥에 놔앉는 거야. 정우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까만 글씨가 개미떼처럼 빼곡했지만 무슨 뜻인지 하나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소유권 이전이라는 네 글자 옆에 빨간 도장 자리가 동그랗게 비어 있는 것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집은 친엄마가 남긴 유일한 것이었어요. 새벽마다 식당에 나가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밤이면 배달 오토바이 뒤에 올라타 온 동네를 누비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올린 집이었습니다. 엄마 손때가 묻은 현관벽에 볼을 대면 아직도 엄마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빨간 벽돌집이었죠. 그 순간 은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던 그 여자도 아니고 아빠 옆에서 웃던 그 여자도 아닌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낯선 눈이었어요. 빨리 찍어. 은미가 도장을 쥐어줬습니다. 10살짜리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도장을 찍는다는 게 뭔지, 명이라는 게 뭔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안 찍으면 정미랑 길바닥에 놔앉는다는 그 한마디가 어린 가슴을 쇠집게로 꽉 쥐어짜듯 무서웠어요. 3살짜리 동생이 추운 길바닥에서 우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그 도장 소리가 식탁 위에서 둔탁하게 울리는 순간 친어머니가 목숨과 맞바꾸듯 벽돌 한 장 한 장 올린 빨간 벽돌집은 고스란히 은미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10살짜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빚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서류 한 장이 앞으로 이 남매의 인생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아 놓을지를요. 파트 2 설날 전날 밤 눈 내리는 골목.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밤이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던 설 연휴 전날이었어요. 영하 15도의 삭풍이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커튼을 펄럭이던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갑자기 거실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은미가 남매의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어요. 일어나. 정우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은미는 이미 남매의 옷가지를 검은 비닐봉지에 대충 쑤셔 넣고 있었어요. 서랍을 확 열어 안에 있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끄집어내더니 정미의 옷이며 정우의 교과서며 닥치는 대로 봉지에 쓸어 담았습니다. 남의 새끼들 밥은 못 먹인다. 당장 나가. 은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얇게 덧씌워져 있던 부드러움이란 게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치 녹이 쓴 새창처럼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더니 손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은미는 검은 비닐봉지 2개를 들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밖에서 매서운 칼바람이 거실 안으로 우르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은미는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을 향해 봉지를 휙 내던졌어요. 퍽!
남매의 옷가지와 살림이 눈밭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새엄마 제발요. 정우가 현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맨 무릎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는 순간 뼈를 쇠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통증이 다리를 타고 허리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정미만이라도 재워주세요. 3살인데 밖에 나가면 얼어 죽어요. 정우의 등에는 낡은 포대기로 꽁꽁 묶인 정미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3살 배기는 느닷없이 잠에서 깨어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입을 오물오물거리고 있었어요. 포대기 밖으로 삐죽 나온 작은 손이 오빠의 목덜미를 꼭 잡고 있었죠. 오빠 추워. 정미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10살짜리가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등에 엎인 3살짜리가 추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 너희 엄마한테 가든지 어디 가든지 알아서 해. 우리 엄마는 정미를 낳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정우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끝내 삼켰습니다. 은미가 정미의 애착 담요를 현관 밖으로 던졌어요. 분홍색 담요가 눈밭 위에 떨어져 금세 흥건하게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담요를 잡으려 했지만 은미의 발이 한 발 빨랐어요. 은미는 그 담요를 발로 꾹 밟더니 눈 속에 사정없이 비벼 넣었습니다. 3살짜리가 잠들 때마다 볼에 대고 비비던 담요였어요. 엄마 냄새가 난다고 아빠가 사준 거라고 한 번도 놓지 않던 담요였습니다. 그 담요를 더러운 눈 속에 짓밟는 은미의 발을 보는 순간 정우의 가슴팍 한가운데가 누군가 예리한 송곳으로 쑤셔 넣는 것처럼 저릿하게 아파왔어요. 더 매달리면 경찰 부른다.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잠금 장치가 찰칵 돌아가는 소리가 고요한 밤길을 칼로 가르듯 날카롭게 울렸어요. 정우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감각이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끝에서 뚝뚝 떨어졌지만 그마저도 떨어지기 전에 얼어붙는 것 같았죠. 영하 15도의 삭풍이 얇은 헛바지를 꿰뚫고 들어와 살점을 예리한 칼로 한 겹씩 베는 듯한 고통이 10살 아이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등에 엎인 정미의 체온만이 유일하게 따뜻했는데 그 온기마저도 점점 식어가고 있었어요. 정우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눈밭에 흩어진 비닐봉지를 주워 담고 눈에 젖어 흥건해진 분홍 담요를 꺼내 포대기 위로 정미에게 덮어줬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골목길을 향해 맨발로 한 발 한 발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로 빨간 벽돌집 2층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엄마가 목숨과 맞바꾸듯 지은 그 집, 엄마의 손때가 묻은 벽돌 하나하나가 아직도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남아있는 그 집이 한 발짝 한 발짝 멀어질 때마다 10살짜리 가슴팍을 누군가 주먹으로 꾹꾹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정우는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2층 창문 커튼 사이로 은미의 그림자가 언뜻 보였습니다. 은미는 남매가 떠나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커튼이 스르르 닫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집의 아이들 따위는 존재한 적도 없었다는 듯이요. 정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이미 얼어붙어서 통증조차 느낄 수 없었죠. 포대기 안에서 정미가 가느다란 숨소리를 내며 겨우겨우 잠들어 있었어요. 10살짜리 소녀는 그렇게 3살짜리 동생을 등에 업고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먹 안에 쥔 채 설 연휴 전날 밤에 눈보라 속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사라져 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척도 없었습니다. 10살짜리가 가진 건 등에 업힌 동생의 무게와 주먹 안에 1,000원짜리 한 장.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정우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얼어붙은 밤길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1,000원짜리 한 장이 이 남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파트 3 강여사의 따뜻한 불빛. 그날 밤 서울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설 연휴 전날이라 거리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온 동네가 따뜻한 집 안에 들어앉아 명절 준비에 정신이 없을 시간이었죠. 간판불이 꺼진 가게들이 줄지어 늘어선 골목길에는 바람소리만 쓸쓸하게 울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텅 빈 골목길을 10살짜리 아이가 걷고 있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쫓겨날 때 신발을 챙길 틈이 없었어요. 발가락 끝에 감각은 진작에 사라졌고 얼어붙은 맨발이 눈 위를 밟을 때마다 까만 발자국이 하얗게 찍혀 나갔습니다. 그게 눈 자국인지 피 자국인지 정우는 이미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등에 업힌 정미의 숨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골목을 3개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빠. 포대기 안에서 정미가 칭얼거렸어요. 아까까지는 그래도 잠들어 있었는데 추위가 잠마저 빼앗아 간 거였죠. 정우가 고개를 돌려 포대기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미의 입술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어요. 볼에 핏기가 싹 빠져서 마치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 같았고 작은 몸이 가슴 떨리도록 덜덜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미야, 오빠가 있어. 조금만 참아. 정우는 포대기 매듭을 바짝 당겨 정미를 등에 더 밀착시켰습니다. 자기 몸에서 체온이라도 더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정우의 몸도 이미 얼음덩이나 다름없었어요. 배고파. 오빠, 배고파. 정미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어제 점심때 은미가 남긴 찬밥 반 공기를 마지막으로 입에 아무것도 넣지 못했습니다. 20시간이 넘도록 굶은 3살짜리가 영하 15도의 눈밭에서 떨고 있었어요. 이러다 정미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정우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엄마가 목숨과 맞바꿔 낳은 아이였어요. 이 아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정미를 처음 안던 그날 이를 악물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렇게 허무하게 깨뜨릴 수는 없었어요. 정우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불빛이 있는 쪽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재래시장 입구가 보인 건 숨이 턱에 올라올 때였습니다. 명절 전날이라 대부분의 가게는 셔터를 내리고 불을 꺼놓은 상태였어요. 정육점도 반찬 가게도 생선 가게도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 전체가 마치 불 꺼진 빈집처럼 어둡고 물씬연스러웠죠. 그런데 시장 골목 안쪽 딱 한 곳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떡집이었어요. 간판에 강여사의 떡방이라고 적혀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에 팔 떡국떡을 밤새 볶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 김 사이로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따뜻한 국물 냄새가 실려 나왔습니다. 그 순간 등에 업힌 정미가 코를 벌름거리더니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오빠, 고기 냄새나. 정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기어들어 가던 목소리에 가느다란 힘이 실린 거였어요. 하루 넘게 굶은 3살짜리 코에는 모든 것이
고기 냄새로 느껴지는 거였죠. 오빠, 고기 먹고 싶어. 제발. 정미가 포대기 안에서 정우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울먹였어요. 3살짜리의 앙상한 팔이 오빠 목을 감는 힘이 어찌나 간절한지 정우의 목이 꽉 조이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숨이 막히는 건 동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두 빈손이었어요. 정우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다가 겨우 하나를 찾아냈어요. 꼬깃꼬깃 접히고 구겨져서 반으로 찢어질 것 같은 1,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어떤 아주머니가 과자 사 먹으라며 쥐어준 돈이었어요. 그걸 한 번도 쓰지 않고 주머니 안에 꾹꾹 눌러 넣어 두었던 거였죠. 10살짜리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1,000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떡 한 개도 안 될 거라는 건 10살짜리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떡집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떡을 빚던 아주머니 한 명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체구가 다부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구석 한쪽 테이블에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명이 앉아서 가장 싼 잔치국수를 후루룩 먹고 있었어요. 정우의 손이 유리문 손잡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해야 하지? 돈이 1,000원밖에 없는데 뭘 달라고 해야 하지? 혹시 도둑놈 취급당하면 어쩌지?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하지만 그때 등에서 정미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까보다 더 거칠고 더 헐떡거리는 숨이었어요. 더 망설이면 안 됐습니다. 정우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확 감쌌습니다. 얼어붙었던 콧등과 귓바퀴가 따뜻한 공기에 닿자마자 화끈거리며 아려왔어요. 바닥에 맨발이 닿는 순간 발바닥이 녹으면서 째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정우는 이를 악물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떡을 빚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한겨울밤에 맨발에 호빠지 차림으로 등에 아기를 업고 들어온 10살짜리를 보았으니까요. 정우는 그 아주머니 앞에 서서 꼬깃한 1,000원짜리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듯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줌마, 제발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입술을 떼는데 말이 얼어붙은 것처럼 갈라지고 끊겼어요. 떡 부스럭이라도 괜찮아요. 우리 동생이 어제부터 굶었거든요. 한 입만이라도 먹여주시면 제가 평생 은혜 갚을게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할게요. 뭐든 할게요. 제발요. 말끝이 흐느낌에 섞여 뭉개졌습니다. 10살짜리가 두 손으로 1,000원짜리를 받쳐 들고 바닥에 이마를 찍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1,000원짜리가 아이의 떨리는 손에서 파르르 흔들리고 있었죠. 떡을 빚던 손이 멈췄습니다. 강 여사는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명치를 쇠망치로 세게 한 대 내리친 것처럼 숨이 턱 막혀 왔어요. 가게 안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떡국 김 냄새도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도 구석에서 국수를 먹던 노인의 후루룩 소리마저도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것처럼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강 여사의 눈에는 아이의 맨발이 먼저 들어왔어요. 발가락이 새빨갛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발바닥에는 언살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위로 눈 녹은 물이 바닥에 질질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이의 등에 매달린 포대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고 해진 포대기 사이로 3살짜리의 새파란 입술이 반쯤 벌어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강 여사의 눈시울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일어나, 어서.
강 여사가 앞치마에 묻은 떡가루를 탁탁 털며 정우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정우를 잡은 강 여사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일어나라니까, 무릎 꿇지 마. 이리 와. 강 여사는 정우의 손을 잡고 가게 안쪽 뒷방으로 데려갔어요. 난로가 놓인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바닥이 후끈했어요. 정우의 얼어붙은 맨발이 따뜻한 장판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감각이 한꺼번에 돌아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강 여사가 포대기를 풀어 정미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3살짜리의 몸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앉는 순간 강 여사의 얼굴이 와락 일그러졌습니다. 아저씨, 강 여사 아줌마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박 사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귤을 깔대에 내려놓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왜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박 사장이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있었지. 아들 하나. 뺑소니였어. 몇 년 전인데 강 여사 아들이 밤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트럭한테 치였거든. 트럭은 그대로 도망갔고 정우의 등줄기를 타고 찬 기운이 쭉 내려갔습니다. 곧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석 달을 버텼어. 강 여사가 석 달 내내 병원에서 잤어. 한 발짝도 안 떠나고. 그래서요? 못 살렸어. 박 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왜 아들이야? 하나뿐인 아들. 남편도 진작에 떠나고 혼자 키운 아들인데.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늘 입고 다니던 털 스웨터가 있었거든. 회색 줄무늬. 강 여사가 직접 뜬 건데 그 옷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정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마다 새어나오던 바스락거리는 소리, 옷감이 비비는 소리, 무언가를 껴안고 쓸어내리는 소리. 강 여사는 매일 밤 죽은 아들의 스웨터를 껴안고 울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쯤 어김없이 강 여사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정우는 살금살금 뒷방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방문 앞까지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우는 숨을 죽이고 문틈에 눈을 대었어요. 강 여사가 방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회색 줄무늬 스웨터를 올려놓고 두 손으로 소매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낡은 스웨터였습니다. 소매 끝이 닳아서 올이 풀려 있었고 목둘레 부분이 늘어나 있었어요. 이곳저곳에 보풀이 일어나 있었고 한쪽 어깨에는 기어놓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버려야 할 만큼 낡고 해진 스웨터였어요. 하지만 강 여사는 그 스웨터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으로 소매를 한 올 한 올 쓸어내리며 주르륵 주르륵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추웠을 텐데 엄마가 옆에 없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강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끊겼습니다. 숨을 들이쉬려고 하는데 울음이 먼저 터져 나와서 컥컥 기침처럼 끊기는 울음을 삼키고 또 삼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웨터를 두 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안듯이 스웨터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소매가 닳아지고 올이 풀린 투박한 스웨터. 그것은 한 벌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어미의 마지막 살붙이였어요. 닳고 닳아 천이 사가도 놓을 수 없는 것. 그 스웨터를 놓는 순간 아들과의 마지막 끈마저 끊어질 것 같아서 매일 밤 꺼내 안고 또 안는 것이었죠. 정우는 문틈 너머로 그 모습을 보다가
눈물이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새벽 눈밭을 맨몸으로 달려 병원까지 띄워준 사람이었어요. 도둑 누명을 씌우는 상인들 앞에서 도마를 내리치며 막아선 사람이었습니다. 내 새끼 건드리지 마 하고 세상을 향해 으르렁거리던 사람이 자기 방에 돌아오면 죽은 아들의 해진 옷 한 벌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고 있었어요. 자기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새끼를 품에 안아준 거였습니다. 정우의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복도벽에 등을 기대고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어요. 울음이 터지면 강여사가 알아챌 테니까요. 이 사람의 밤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걸 10살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제 입술을 깨물었어요. 꽉 깨물어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따뜻한 피의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10살짜리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다짐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크겠다고, 반드시 크겠다고, 세상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사람이 다시는 밤에 혼자 울지 않게 만들겠다고, 죽은 아들 대신 진짜 아들이 되겠다고, 이해진 스웨터 대신 새 옷을 지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정우는 복도 바닥에서 일어나며 피 맺힌 입술 사이로 소리 없이 대내었습니다. 꼭 그렇게 되겠다고요. 그런데 며칠 후 평범한 오후에 그 다짐이 시험받는 날이 왔습니다. 정우가 배추통을 나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시장 골목을 꺾어 떡집 앞에 닿았을 때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떡집 앞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번호판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앞유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냥 봐도 보통 차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게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 무언가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였어요. 이어서 그릇이 깨지는 소리, 쟁반이 구르는 소리, 그리고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순자 씨, 이번 달도 이자 안 낼 거야? 정우의 등줄기에 찬 기운이 쭉 내려갔어요. 떡집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떡 진열대가 뒤집혀 있었고 바닥에 떡가루와 깨진 접시 파편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덩치가 산만했고 검은 점퍼에 목에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덩치가 큰 놈이 강여사의 앞에 서서 턱을 치켜들고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여사는 카운터 앞에 서 있었어요.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시선은 그 남자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만 더 기다려. 설 장사 끝나면 이자는 꼭 넣을 테니까. 이 아주머니가 또 그 소리야. 덩치가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부하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뒤집어.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놈이 떡 진열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유리 진열장이 와장창 깨지면서 안에 있던 떡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쾅! 와장창! 쨍그랑! 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강여사가 1년 내내 새벽부터 밤까지 만든 떡들이 바닥에 나뒹굴며 흙과 유리 파편에 기범벅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줌마한테 손대지 마요. 떡집 유리문이 벌컥 열리며 10살짜리가 뛰어 들어왔어요. 정우였습니다. 배추통을 나르다 말고 달려온 거였어요. 숨이 턱까지 차 있었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덩치가 고개를 돌렸어요. 10살짜리 꼬마가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르 떨며 서 있는 걸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아줌마한테 손대지 말라고요. 정우가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지만
눈은 덩치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나가 있어. 강 여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싫어요. 아줌마 혼자 못 둬요. 정우가 강 여사와 덩치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10살짜리가 두 팔을 벌려 강 여사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벌벌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버티며 덩치를 올려다 봤습니다. 덩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리고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정우를 내려다 봤습니다. 꼬마, 비켜. 싫어요. 비키래? 싫다고요. 덩치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정우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고개를 치켜들고 올려다보는 10살짜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 꼬마가? 덩치가 정우의 멱살을 잡았어요. 10살짜리 몸이 번쩍 들어 올려졌습니다.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어요. 정우야, 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우는 덩치의 손에 매달린 채 있는 힘을 다해 남자의 팔뚝을 움켜잡았어요. 그리고 입을 벌려 그 팔뚝을 이로 꽉 물었습니다. 덩치가 팔을 흔들었어요. 정우가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어른의 힘에는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덩치가 정우를 잡은 팔을 힘껏 휘둘렀어요. 정우의 몸이 허공에서 내팽개쳐졌습니다. 쿵! 정우의 등이 떡 진열대 잔해에 부딪혔어요. 깨진 유리 파편 위로 10살짜리 몸이 나뒹굴었습니다. 등에 날카로운 것이 박히는 통증이 번개처럼 스쳤지만 정우는 바닥에서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 했어요. 일어나려는 정우의 옆구리를 부하 하나가 발로 걷어쳤습니다. 퍽! 정우의 몸이 옆으로 대굴 굴렀어요. 뱃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리는 것 같았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정우야, 제발 그만해. 제발. 강 여사가 울부짖으며 정우 쪽으로 달려왔지만 다른 부하가 강 여사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정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떨리는 팔로 일어서려 했어요. 옆구리가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것 같았고 등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눈은 아직 덩치를 향하고 있었어요. 아줌마한테 손대지 마요. 목소리가 기어나왔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10살짜리가 온몸에 유리 파편이 박힌 채로 아직도 일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덩치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더니 귀찮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미친 꼬마네. 그리고 발을 들어 정우의 등을 밟았어요. 꾹! 10살짜리의 등이 바닥에 짓눌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짓눌려 폐에서 공기가 짠해지는 것 같았고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이자 안 내면 이 꼬마부터 다리를 부질러 놓을 테니 그리 알아. 덩치가 발을 떼고 뒤돌아섰어요. 부하들이 강 여사의 팔을 놓고 따라 나갔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문이 쾅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가게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 여사가 달려와 정우를 안아 올렸어요. 정우야, 정우야, 괜찮아?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정우가 강 여사의 품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정우를 끌어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는데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강 여사의 앞치마를 움켜쥐며 물었어요. 아줌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아들 병원비라고 했어요. 그 빚이 뭐예요? 얼마예요? 강 여사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부서진 가게 안에 바람이 들어와 떡가루를 날렸습니다. 강 여사가 길게 숨을 내쉬더니 무너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병원비가 없었어. 보험도 없었고
저축도 없었어. 떡집에서 번 돈은 아들 학비에 다 쓴 뒤였고, 근데 중환자실비가 하루에 100만 원씩 나왔어. 강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석 달을 버텼어. 아들이 눈을 뜰 수도 있다고 의사가 희망이 있다고 했거든. 그래서 돈을 구해야 했어. 은행에서는 안 빌려줬어. 담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채를 썼어. 2천만 원. 이자가 한 달에 10%야. 10살짜리가 그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 달에 10%라는 것이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빚이라는 건 강 여사의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석 달 만에 눈을 못 뜨고 갔어. 그리고 빚은 남았지. 2천만 원이 이자가 붙어서 지금은 8천만 원이야. 떡 팔아서 한 달에 갚을 수 있는 게 100만 원인데 이자만 200만 원이 나와. 갚아도 늘어나기만 해.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들을 살리려고 빚을 진 거였습니다. 석 달 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고 아들 곁을 지키면서 하루에 100만 원씩 나가는 돈을 어떻게든 마련하려고 사채업자의 문을 두드린 거였어요. 아들이 눈을 뜰 수도 있다는 말 한마디에 평생을 갚아야 할 빚을 끌어들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떠났고 빚만 남았어요. 그 빚더미에 숨이 막히면서도 이 사람은 눈밭에서 얼어 죽을 뻔한 남의 새끼 2명을 품에 안았습니다. 입원비를 내줬고 밥을 먹였고 잠자리를 내줬어요. 자기 가슴이 밤마다 찢어지고 있으면서도 10살짜리한테 떡국을 끓여주고 3살짜리를 무릎에 앉혀 밥을 먹였습니다. 정우는 목구멍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대신 강 여사의 앞치마를 두 주먹으로 꽉 움켜쥐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우는 게 아니었어요. 으아 짐승 새끼가 어미를 부르듯 목구멍 깊은 데서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 겉옷이 찢겨나간 10살짜리가 강 여사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온 힘을 다해 울었어요. 강 여사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면서 상처 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강 여사가 정우의 머리를 감싸지며 말했습니다. 너까지 다치면 안 돼. 다시는 그 앞에 뛰어들지 마. 정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싫어요. 아줌마 맞는 거 못 봐요. 차라리 제가 맞을래요.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강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음이 섞였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울다가 울음이 잦아든 뒤에도 강 여사의 품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강 여사의 심장 소리가 귀에 닿았습니다. 쿵쿵쿵 느리고 단단한 심장 소리였어요. 이 심장이 밤마다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찢어지고 있었다는 걸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자기 두 손을 내려다 봤어요. 작았습니다. 앙상했어요. 물집이 잡혀 굳은 살이 되기 시작한 그래봤자 10살짜리의 조그만 손이었습니다. 이 작은 손으로 덩치의 팔뚝을 물고 늘어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한 방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등에 유리가 박히고 옆구리에 멍이 들고 바닥에 짓눌려 숨도 쉬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그 앙상한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마음만으로는 사람을 못 지킨다. 돈과 힘이 있어야 나머지를 채울 수 있다. 구석짜리 노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새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강 여사가 사채를 안 써도 됐을 겁니다. 힘이 있었으면 저 깡패들이 감히 떡집에 발도 못 들였을 거예요. 돈과 힘, 이 세상에서 사람을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10살짜리에게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부서진 가게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빗자루를 집어들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야, 정우야, 넌 좀 쉬어. 아줌마, 저 괜찮아요. 멍투성이 몸으로 피가 배어나오는 등으로 10살짜리는 묵묵히 가게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강 여사를 바라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빛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줌마, 왜? 저 크면요. 돈 많이 벌 거예요. 아줌마 빚 다 갚을 거예요. 그 나쁜 놈들 다시는 못 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정우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입술을 꽉 깨물고 이어 말했어요. 아줌마가 밤에 혼자 안 울어도 되게 할 거예요. 강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밤에 혼자 운다는 걸 이 아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정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바닥을 쓸기 시작했어요. 빨간 벽돌집 창문으로 설날 저녁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멍투성이 몸에 10살짜리가 쓸어낸 가게 바닥 위로 그 빛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아저씨, 강 여사 아줌마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박 사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귤을 깔대에 내려놓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왜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박 사장이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있었지. 아들 하나. 뺑소니였어. 몇 년 전인데 강 여사 아들이 밤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트럭한테 치였거든. 트럭은 그대로 도망갔고 정우의 등줄기를 타고 찬 기운이 쭉 내려갔습니다. 곧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석 달을 버텼어. 강 여사가 석 달 내내 병원에서 잤어. 한 발짝도 안 떠나고. 그래서요? 못 살렸어. 박 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왜 아들이야? 하나뿐인 아들. 남편도 진작에 떠나고 혼자 키운 아들인데.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늘 입고 다니던 털 스웨터가 있었거든. 회색 줄무늬. 강 여사가 직접 뜬 건데 그 옷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정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마다 새어나오던 바스락거리는 소리, 옷감이 비비는 소리, 무언가를 껴안고 쓸어내리는 소리. 강 여사는 매일 밤 죽은 아들의 스웨터를 껴안고 울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쯤 어김없이 강 여사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정우는 살금살금 뒷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방문 앞까지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우는 숨을 죽이고 문틈에 눈을 대었어요. 강 여사가 방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회색 줄무늬 스웨터를 올려놓고 두 손으로 소매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낡은 스웨터였습니다. 소매 끝이 닳아서 올이 풀려 있었고 목둘레 부분이 늘어나 있었어요. 이곳저곳에 보풀이 일어나 있었고 한쪽 어깨에는 기어놓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버려야 할 만큼 낡고 해진 스웨터였어요. 하지만 강 여사는 그 스웨터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으로 소매를 한 올 한 올 쓸어내리며 주르륵 주르륵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추웠을 텐데 엄마가 옆에 없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강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끊겼습니다. 숨을 들이쉬려고 하는데 울음이 먼저 터져 나와서 컥컥 기침처럼 끊기는 울음을 삼키고 또 삼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웨터를 두 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안듯이 스웨터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소매가 달아지고 올이 풀린 투박한 스웨터. 그것은 한 벌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어미의 마지막 살붙이였어요. 닳고 닳아 천이 사가도 놓을 수 없는 것. 그 스웨터를 놓는 순간 아들과의 마지막 끝마저 끊어질 것 같아서 매일 밤 꺼내 안고 또 안는 것이었죠. 정우는 문틈 너머로 그 모습을 보다가 눈물이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새벽 눈밭을 맨몸으로 달려 병원까지 띄워준 사람이었어요. 도둑 누명을 씌우는 상인들 앞에서 도마를 내리치며 막아선 사람이었습니다. 내 새끼 건드리지 마 하고 세상을 향해 으르렁거리던 사람이 자기 방에 돌아오면 죽은 아들의 해진 옷 한 벌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고 있었어요. 자기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새끼를 품에 안아준 거였습니다. 정우의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복도벽에 등을 기대고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어요. 울음이 터지면 강여사가 알아챌 테니까요. 이 사람의 밤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걸 10살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제 입술을 깨물었어요. 꽉 깨물어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따뜻한 피의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10살짜리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다짐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크겠다고, 반드시 크겠다고, 세상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사람이 다시는 밤에 혼자 울지 않게 만들겠다고, 죽은 아들 대신 진짜 아들이 되겠다고, 이해진 스웨터 대신 새 옷을 지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정우는 복도 바닥에서 일어나며 피 맺힌 입술 사이로 소리 없이 되뇌었습니다. 꼭 그렇게 되겠다고요. 그런데 며칠 후 평범한 오후에 그 다짐이 시험받는 날이 왔습니다. 정우가 배추통을 나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시장 골목을 꺾어 떡집 앞에 닿았을 때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떡집 앞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번호판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앞유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냥 봐도 보통 차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게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 무언가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였어요. 이어서 그릇이 깨지는 소리, 쟁반이 구르는 소리, 그리고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순자 씨, 이번 달도 이자 안 낼 거야? 정우의 등줄기에 찬 기운이 쭉 내려갔어요. 떡집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떡 진열대가 뒤집혀 있었고 바닥에 떡가루와 깨진 접시 파편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덩치가 산만했고 검은 점퍼에 목에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덩치가 큰 놈이 강여사의 앞에 서서 턱을 치켜들고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여사는 카운터 앞에 서 있었어요.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시선은 그 남자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만 더 기다려. 설 장사 끝나면 이자는 꼭 넣을 테니까. 이 아주머니가 또 그 소리야. 덩치가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부하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뒤집어.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놈이 떡 진열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유리 진열장이 와장창 깨지면서 안에 있던 떡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쾅! 와장창! 쨍그랑! 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강여사가 1년 내내 새벽부터 밤까지 만든 떡들이 바닥에 나뒹굴며 흙과 유리 파편에 기범벅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줌마한테 손대지 마요. 떡집 유리문이 벌컥 열리며 10살짜리가 뛰어 들어왔어요. 정우였습니다. 배추통을 나르다 말고 달려온 거였어요. 숨이 턱까지 차 있었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덩치가 고개를 돌렸어요. 10살짜리 꼬마가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르 떨며 서 있는 걸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아줌마한테 손대지 말라고요. 정우가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지만 눈은 덩치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나가 있어. 강 여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싫어요. 아줌마 혼자 못 둬요. 정우가 강 여사와 덩치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10살짜리가 두 팔을 벌려 강 여사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벌벌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버티며 덩치를 올려다 봤습니다. 덩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리고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정우를 내려다 봤습니다. 꼬마, 비켜. 싫어요. 비키래? 싫다고요. 덩치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정우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고개를 치켜들고 올려다보는 10살짜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 꼬마가? 덩치가 정우의 멱살을 잡았어요. 10살짜리 몸이 번쩍 들어 올려졌습니다.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어요. 정우야, 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우는 덩치의 손에 매달린 채 있는 힘을 다해 남자의 팔뚝을 움켜잡았어요. 그리고 입을 벌려 그 팔뚝을 이로 꽉 물었습니다. 덩치가 팔을 흔들었어요. 정우가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어른의 힘에는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덩치가 정우를 잡은 팔을 힘껏 휘둘렀어요. 정우의 몸이 허공에서 내팽개쳐졌습니다. 쿵! 정우의 등이 떡 진열대 잔해에 부딪혔어요. 깨진 유리 파편 위로 10살짜리 몸이 나뒹굴었습니다. 등에 날카로운 것이 박히는 통증이 번개처럼 스쳤지만 정우는 바닥에서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 했어요. 일어나려는 정우의 옆구리를 부하 하나가 발로 걷어쳤습니다. 퍽! 정우의 몸이 옆으로 대굴 굴렀어요. 뱃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리는 것 같았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정우야, 제발 그만해. 제발. 강 여사가 울부짖으며 정우 쪽으로 달려왔지만 다른 부하가 강 여사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정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떨리는 팔로 일어서려 했어요. 옆구리가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것 같았고 등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눈은 아직 덩치를 향하고 있었어요. 아줌마한테 손대지 마요. 목소리가 기어나왔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10살짜리가 온몸에 유리 파편이 박힌 채로 아직도 일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덩치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더니 귀찮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미친 꼬마네. 그리고 발을 들어 정우의 등을 밟았어요. 꾹! 10살짜리의 등이 바닥에 짓눌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짓눌려 폐에서 공기가 짠해지는 것 같았고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이자 안 내면 이 꼬마부터 다리를 부질러 놓을 테니 그리 알아. 덩치가 발을 떼고 뒤돌아섰어요. 부하들이 강 여사의 팔을 놓고 따라 나갔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문이 쾅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가게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 여사가 달려와 정우를 안아 올렸어요. 정우야, 정우야, 괜찮아?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정우가 강 여사의 품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정우를 끌어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는데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강 여사의 앞치마를 움켜쥐며 물었어요. 아줌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아들 병원비라고 했어요. 그 빚이 뭐예요? 얼마예요? 강 여사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부서진 가게 안에 바람이 들어와 떡가루를 날렸습니다. 강 여사가 길게 숨을 내쉬더니 무너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병원비가 없었어. 보험도 없었고 저축도 없었어. 떡집에서 번 돈은 아들 학비에 다 쓴 뒤였고, 근데 중환자실비가 하루에 100만 원씩 나왔어. 강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석 달을 버텼어. 아들이 눈을 뜰 수도 있다고 의사가 희망이 있다고 했거든. 그래서 돈을 구해야 했어. 은행에서는 안 빌려줬어. 담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채를 썼어. 2천만 원. 이자가 한 달에 10%야. 10살짜리가 그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 달에 10%라는 것이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빚이라는 건 강 여사의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석 달 만에 눈을 못 뜨고 갔어. 그리고 빚은 남았지. 2천만 원이 이자가 붙어서 지금은 8천만 원이야. 떡 팔아서 한 달에 갚을 수 있는 게 100만 원인데 이자만 200만 원이 나와. 갚아도 늘어나기만 해.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들을 살리려고 빚을 진 거였습니다. 석 달 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고 아들 곁을 지키면서 하루에 100만 원씩 나가는 돈을 어떻게든 마련하려고 사채업자의 문을 두드린 거였어요. 아들이 눈을 뜰 수도 있다는 말 한마디에 평생을 갚아야 할 빚을 끌어들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떠났고 빚만 남았어요. 그 빚더미에 숨이 막히면서도 이 사람은 눈밭에서 얼어 죽을 뻔한 남의 새끼 2명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번 비를 내줬고 밥을 먹였고 잠자리를 내줬어요. 자기 가슴이 밤마다 찢어지고 있으면서도 10살짜리한테 떡국을 끓여주고 3살짜리를 무릎에 앉혀 밥을 먹였습니다. 정우는 목구멍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대신 강 여사의 앞치마를 두 주먹으로 꽉 움켜쥐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우는 게 아니었어요. 으아 짐승 새끼가 어미를 부르듯 목구멍 깊은 데서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 겉옷이 찢겨나간 10살짜리가 강 여사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온 힘을 다해 울었어요. 강 여사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면서 상처 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강 여사가 정우의 머리를 감싸지며 말했습니다. 너까지 다치면 안 돼. 다시는 그 앞에 뛰어들지 마. 정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싫어요. 아줌마 맞는 거 못 봐요. 차라리 제가 맞을래요.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강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음이 섞였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울다가 울음이 잦아든 뒤에도 강 여사의 품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강 여사의 심장 소리가 귀에 닿았습니다. 쿵쿵쿵. 느리고 단단한 심장 소리였어요. 이 심장이 밤마다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찢어지고 있었다는 걸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자기 두 손을 내려다 봤어요. 작았습니다. 앙상했어요. 물집이 잡혀 굳은 살이 되기 시작한 그래봤자 10살짜리의 조그만 손이었습니다. 이 작은 손으로 덩치의 팔뚝을 물고 늘어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한 방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등에 유리가 박히고 옆구리에 멍이 들고 바닥에 짓눌려 숨도 쉬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그 앙상한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마음만으로는 사람을 못 지킨다. 돈과 힘이 있어야 나머지를 채울 수 있다. 구석짜리 노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새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강 여사가 사채를 안 써도 됐을 겁니다. 힘이 있었으면 저 깡패들이 감히 떡집에 발도 못 들였을 거예요. 돈과 힘, 이 세상에서 사람을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10살짜리에게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부서진 가게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빗자루를 집어들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야, 정우야, 넌 좀 쉬어. 아줌마, 저 괜찮아요. 멍투성이 몸으로 피가 배어나오는 등으로 10살짜리는 묵묵히 가게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강 여사를 바라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빛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줌마, 왜? 저 크면요. 돈 많이 벌 거예요. 아줌마 빚 다 갚을 거예요. 그 나쁜 놈들 다시는 못 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정우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입술을 꽉 깨물고 이어 말했어요. 아줌마가 밤에 혼자 안 울어도 되게 할 거예요. 강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밤에 혼자 운다는 걸 이 아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정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바닥을 쓸기 시작했어요. 빨간 벽돌집 창문으로 설날 저녁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멍투성이 몸에 10살짜리가 쓸어낸 가게 바닥 위로 그 빛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어요.